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미중 빅테크 경쟁인데요. 기술 패권 시대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진단해 주실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병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만수 박사님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간 중국은 한국을 배우는 한국의 학생, 한국이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신기술, 신산업, 심지어는 제조업에서조차도 중국이 한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신기술에서는 우리 한국이 중국을 벤치마크해야 되는, 또 지금 한국 기업들이 벤치마크하라고 하는 이런 물성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4년 동안에 바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변화의 핵심에 이 근본이 뭔지 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4가지고요. 먼저 그 미중 전쟁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지금 테리프를 얘기하는데요. 관세전쟁이 아니고 이건 테크로 봐야 됩니다. 테리프 이퀄 테크. 그리고 테리프 이퀄 서플라이 체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딥시크인데요. 저 딥시크가 만들어낸 변화가 전 세계 주가를 휘둘렀고, 중국의 정책을 아까 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딥시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39살 먹은 우리로 치면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이 취미로 만든 자회사 하나가 어떻게 오픈에 뒤통수를 쳤냐. 그래서 사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뒷면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빅픽처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십성, 이 기사, 이제 이런 데 우리가 혹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왜 강한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국은요, 제조대국 뜻이랍니다. 그래서 물건 잘 만들어서 가는데 물건 잘 만들면 망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지만 물건 많이 만들어서 못 팔면 소위 말하는 흑자 도산하죠. 그래서 모든 제조대국은 머스트로 무역대국이 됩니다. 근데 무역대국 수출하는 거 좋은데 수출해서 돈 못 벌면 어떡하냐? 그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죠. 전 세계 돈은 다 떼먹을 수 있지만 딱 한 나라 돈은 못 떼먹습니다. 그 나라 돈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전 세계 155개의 지역에 군대를 보내놨기 때문에 이 돈 떼먹는 순간에 바로 예를 들면 평때 미군 기지에 있는 패트라이트 미사일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군사대국이 반드시 되고요. 군사대국이 되고 나면 그렇게 끌어모은 돈 갖고 금융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최근 500년간의 대국은 이런 패턴 가는데, 지금 제조대국 누구? 중국. 무역대국 누구? 중국. 군사는 기술대국인데요. 지금 기술 1등 미국, 2등 한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AI든 뭐든 우주항공이든 땅이든. 그래서 싸움은 여기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트럼프하고 바이든 정책의 차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슈퍼맨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방망이 들고 다 패는 건데, 어제도 보면은 아니 그러면 가지를 말든지 G7 정상회담 가가지고 집에 숙제할 거 있다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일간지에 보면 G7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G6 정상회담이죠. 미국이 없는 G7 사진을 올렸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G7이라고 하는데 G7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에 참석하신 정상들이 G6보다 숫자가 거의 2배가 많아요. 이게 무슨 G7 회담이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슈퍼맨인 것 같아요. 그물을 쳐놓고 동맹이라는 그물 안에서 내 손에 피아노를 안 묻히고 동맹이 중국을 이제 때려주는 그 전략을 썼습니다. 누가 이겼냐는 모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위 말하는 아까 지 박사님 몇 번 강조를 하셨지만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운 정책을 썼던 결과는 뭐냐면 서로 제조업에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 상황에서는 이것은 즉 100명 죽이려면 우리도 7, 80명 죽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긴들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올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중국의 그 실력을 세운 건데요. 제조, 수출, 제조를 표현하는 수출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116%, 170%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내가 센 걸로 싸워야 됩니까? 상대가 센 걸로 싸워야 됩니까? 답은 심플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넉 달째 난리를 쳤지만 75개 국가 중에서 관세협정 통과한 나라는 딱 한 나라, 영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국은 뭐 제조업이 없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고, 그럼 뭘 해야 되냐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기술이나 이제 금융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변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의도하지 않았던, 이번에 아까 지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런던 회담에서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한 판에 뒤집어서 이걸 공급망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히토리 운송. 이번 미중의 전쟁은, 특히 트럼프 시대의 미중 전쟁은요, 이건 애들 기싸움하는 거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하냐? 먼저 전화하는 게 지는 사람이. 애들 싸울 때 먼저 울면 지는 거고,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면 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 전화가 할 거야 이런데 자기 전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히토리 금속 2달 동안 금수 조치시켰더니 미국의 첨단 산업, 로봇 산업, 서버 다 이거 생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해서 만난 거죠. 거기서 중국이 한 것은 선심 쓰듯이 감히 미국에 대놓고서 무슨 소리를 했냐고 그러면 수출 금지 풀어줄게. 그러다 꼬리표 하나 달았습니다. 아니 이 미친, 어떤 의미로? 6개월 연장시켜줄게. 그래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이 수법은 이건 미국한테 배운 겁니다. 미국이 90일 뒤에 보자, 그 사이에 협상할게, 이거를 중국이 그대로 갖다 뺏긴 거죠. 중국의 지금 상황은 바로 이제 이런 기가 막힌 그 문제가 있었고, 아까 지 박사님 주신 2050년까지의 그림에서 결국은 이 미국은요, 1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한 나라는 거래 기술이 아니고요, 아트 오브 컨트롤이 있습니다. 통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히스토리컬리 백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는 40%입니다.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는 넘버2는 반드시 미국은 죽이 없었습니다. 소련을 죽이 없었고 일본을 죽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은 2010년에 40%를 넘어갔지만 죽이질 못했어요.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렸다가 2018년에 68%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가 났죠.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지각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통제 기술에서 예외를 중국한테 준 것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10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서 그 불이 자기를 다 태우고 동네 다 태우고 전 세계를 다 태웠습니다. 그 불 끄고 나니까 그게 2018년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떻게 됐냐? 40% 밑에 와야 되는 중국이 68% 가슴까지 오는 거죠. 역대로 후진국이 미국을 이어갈 정도의 저 정도의 상황을 온 적이 없고,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일기는 과격하고 과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지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미국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지 박사님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주셨지만, 저거 5%, 3%요? 중국이 매년 위안화를 3%씩 추가로 절상을 시켜버리면 GDP 성장률을 5%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GDP 계산하면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최근에 GDP가 뭐 미국보다도 70몇 %에서 64%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최근 3년간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15% 시켜서 그래요. 거꾸로 15% 절상시켜보는 게 어떻게 되냐? 내년에 바로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75%, 80% 바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GDP는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걸 환율로 역산해서 IMF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비중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중국은 이거 치고 올라가면 1등 하는 거고, 미국은 반드시 이걸 죽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박 터지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GDP 이거 중국이 미국 넘어갔다고 해서 세계 1등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로우 개념이죠. 매년 연봉 2억씩 받던 사람하고 10억 받던 사람이 있는데, 11년 차에 2억 받던 사람이 연봉 15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10억씩 10년 받는 사람은 2억은 아니잖아요. 이 국부는 축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대 이겼다고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단 한 대라도 중국이 미국 넘어가는 순간에 전 세계 미국의 동맹들의 배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무역 전쟁 이미 했고 기술 전쟁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뭐 윷놀이 할 때 백도죠. 트럼프 대통령 무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저것은 적절치 않은, 아니 인당소득 83,000달러의 나라에서 보복관세 50% 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시 공장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5월 산업이었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왜 이런 것을 했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미란 보고서, 피터 나바로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심플합니다. 나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사람 40 넘으면 나이 말 안 듣습니다. 50 넘으면요 생각 절대 안 바꾼다는 거죠. 근데 7말 8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때 생각했었던 거 바꿀까요? 제가 볼 때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석 달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결과는 당신이 보기에는 맞는데 당신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안 맞는 걸 한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바로 2025년 런던에서 다시 자원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테리프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이 히토리 금속을 정말 중국이 악심 먹고 진짜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 F-35 이거 못 만듭니다. 서버 못 만들어요. 우주선 이거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겉들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에서 끝장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미국을 비중을 보면은 제조를 기반으로 수출 무역은요 60%, 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월등히 센 거죠. 그래서 이쪽을 안 하고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지만 빨간색이 중국이 잘하는 거고 파란 색깔이 미국이 잘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제 따라잡느냐, 제조업을 어떻게 가려냐 그러는데 아까 성장률의 한계가 오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요.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렸던 25% 관세율을 바이든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요. 근데 작년에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9,900억 달러, 1조 달러예요. 대미 흑자 2019년에만 줄었고 준 적이 없어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산화죠. 기술로 극복한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의 모든 문세는 사라졌지만 이게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적인 흑자를 내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두렵게 봐야 되는 이 빅테크의 진짜 의미는 중국이 추가적으로 지금 30%의 보복관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25에다가 30%는 55%를 이거를 막고서 중국 수출 포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뛰어넘으려고 기술을 개발할 거냐. 개발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근데 그게 불 거라, 복사용지 않게 써라, 주 5일 근무해라, 야근 내라 해갖고는요, 죽었다 해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30%를 떠넘으려면 혁신이 있어야 되는, 그 혁신의 이름은 바로 AI입니다. 아까 지 박사님 예리하게 제기해 주셨지만 중국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AI 플러스입니다. 0에서 1은 개발은 미국이 잘하지만 그걸 산업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은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서 AI는 할 수 있는데 AI 플러스를 지금 못합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하려고 하면 AI 플러스에서 서로 협력하면 미국이 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뭐 이것도 방산인이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텍스 55%를 극복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번에 누가 최대 피해자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노래 한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중국을 잘 봐야 되냐, 중국의 빅테크를 잘 봐야 되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최악입니다. 미중의 전쟁, 무역 통신에서 반도체 플랫폼으로 갔다가 확실하게 AI로 들어왔고, 지금 미국은요, 반도체를 미국이 개발을 했지만 지금 미국은 반도체가 무섭습니다. 왜? 아까 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줍니까? 대만하고 우리 한국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욕 많이 하지만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자기 비하하지 마라.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주가를 바로 50% 대폭락시킬 수 있는 회사 하나만 골라라. 전 세계 누구? 구글? 애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천에 있는 H로 시작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독하게 마음먹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오늘부터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는 순간에 엔비디아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폰노이만 구조 하에서의 컴퓨터에서는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메모리를 우리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로 선수가 교체됐을 뿐이지 우리가 죽은 거 아닙니다. AI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청바지, 곡괭이를 두 자리 중에 한 자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왜 한국한테 이제 그런 오파를 자꾸 하냐고 그러면 답답한 것이 있는 건데 기술은 있지만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 만들 수 있냐? 여러분 반도체가 첨단 산업이죠. 그러나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일을 해야 되는 3D 산업입니다. 인당소득 83,000달러에서 3D가 될까요? 보조금 주는 거 좋고 세금 깎아 주는 거 좋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AI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다 말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스위치 누를까 말까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참수작전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얘기이긴 한데 만약에 참수작전이 벌어졌다고 해서 실행이 됐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감수해야 될 또 하나 엄청난 리스크는 9.11 테러가 2, 3, 4, 5, 6, 7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비행기 타고 와서 폭격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론 몇 대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이나마이트 몇 점만 실어가지고 뉴욕으로 날려버리면 50층 이상 빌딩 싹 다 폭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하냐? 멀리서 뉴저지 저쪽 시골 창고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은 이제 AI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 포위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 물어봤죠. 왜 전쟁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답이 그렇죠. 날씨가 안 좋아서. 아니, 날씨하고 전쟁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까? 답은 바로 베트콩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모든 군사기지를 땅 밑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콩이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습니까? 미국이 문 닫고 나왔잖아요. 땅굴 밑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AI 드론을 띄워서 구멍을 다 먼저 폭격해서 막은 다음에 로봇계가 가서 확인 사살하고 나서 군인이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이러면은 드론이 못 뜨죠. 그래서 날씨 좋은 데 기다리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실력, 기술, 이거 전문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은 누가 알아볼까요, 여러분? 돈이 알아봅니다. 돈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 돈이 알아보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역대 최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이 바로 20년 전에는 시스코였는데요.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뭘 하는 회사냐면 바로 이겁니다. 역대로 떼돈 버는 산업들의 또는 이슈들이 여기 다 있는데 지금 AI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50년 이후에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한 놈을 보면 한 번 1등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냐? 전통 제조업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여기 와서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위로 갈 가능성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본이 보는 이 답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세상 이것은 바로 이제 AI다 이거고 이게 전쟁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제일 중요한 인풋은 뭐냐? 이게 알고리즘 좋고 서버 다 좋은데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요? 미국 서부에 광산이 개발됐을 때 누가 돈 버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캐려고만 필요한 게 딱 꽃갱이하고 수은하고 청바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하는 놈이 진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돈 벌고 있는 게 리바이스 청바지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AI를 하든 중국 AI를 하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HBM 칩은 지금 누가 하든 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가 공급하냐? 대한민국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AI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 AI 칩이 없어서 못 만든다. 제가 볼 때 심플합니다. 아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여당이 되신 많은 그 국회의원들 오셨지만
칩 확보해줘라. 칩 확보. AI 자꾸 얘기하지 말고 칩이 없는데 무슨 AI를 하냐. AI 퍼스트? 좋긴 한데 칩이 없는데. 방법은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행정명령 하나 만듭니다. 트럼프를 그대로 베끼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한국의 그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 HBM을 공급받는 기업은 거기에 일정한 비율만큼의 GPU를 반드시 한국한테 먼저 팔아야 된다. 이런 행정명령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한국에 파나 미국에 파나 어디 파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줄 서가서 기다리면 2년 가도 못 받을 거예요. 선수 오락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납품 받으려면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 우리 수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한국한테 먼저 5만 개만 줘라.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결론 말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왜 이렇게 세졌냐 하는 건데요. 지금 조그만한 작은 돼지가 호랑이를 물어서 호랑이가 돼지를 물면은 그건 뭐 뉴스도 아닌데 돼지도 손바닥만한 아기 돼지가 호랑이를 물어가지고 호랑이가 이게 자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양원펑인데요. 85년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박사님 여러 가지 얘기 주셨지만 중국의 중요한 변화는요. 최근 4년 동안 중국의 경기 하강 내수 감소는 이건 인재 맞습니다. 무슨 인재? 최고 지도자의 아젠다의 실패. 그 실패는 바로 상기 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의욕적으로 만든 것이 공동부여론인데 이게 절묘하게 코로나와 같이 맞물리면서 4년 동안 사상 최악의 경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킨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고전을 많이 있습니다. 자치통은 읽어봐요. 중국의 민심이 뭐냐, 물이 뭐냐. 20세기의 물은요, 관광의 물이 아니고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2021년 후에 중국의 소비자 지수가 이 다이빙을 해서 80대에서 아직 전혀 깨어날 조짐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내리 이제 2년 반이 지속되면 중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황제가 한번 얘기한 것은 그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이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중국에 대해서. 우리 KPI 뉴스만 지금 이제 이런 포럼 하시지만 모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진핑이 뭔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고 뭐 기껏 하는 얘기가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자꾸 하죠. 아니 시진핑 실각설 있고 실각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 정상회담을 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6월달에 책가를 봤더니 시진핑이 외국 정상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해외 간 것이 8건이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시진핑이 실각해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안 보고 싶은 것만 이제 자꾸 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시진핑이 이 회담에 이 회의에 민영기업들 4년 만에 불러가지고 한 마지막에 강평을 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같은 AI 기업이 먼저 돈 벌어서 공부론을 도와줘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최근 4년까지 지적했던 공부론을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공부론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민영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거하고 일주일 뒤에 마윈이 4년 만에 언론에 나와서 그 얘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것의 3배를 AI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국의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우리가 AI 산업에다 1조 위안 200조 지른다. 그런 다음에 중국의 지금 양회에서 31개 성시가 모든 성시가 AI를 금년도 사업계획 1번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4년간의 AI 투자의 이 거의 전무 상태를 이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중국의 사오미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조정받았지만 중국의 허접한 AI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냐?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은 엄청난 이제 AI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하는 건데 관점은 이거죠. 중국이 어떻게 AI에서 그렇게 했냐는 건데 첫 번째는 AI 생산량에 우리가 지금 논문 대신 쓰고 기사 대신 쓰고 하는 이거 특허를 누가 제일 많이 내면 중국이 74%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모델 우리는 중국이 무슨 AI를 해 그렇지만 작년에요. 미국이 63개, 중국이 45개, 우리 한국 꼴랑 3개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딥시크가 뭐 대박이다, 뭐 오픈 AI를 잡았는데 딥시크가 중국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냐? 12등입니다. 딥시크는 1월 20일 이전에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전에 더 잘하는 회사가 여기에 11개나 더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왜 이러냐를 보면 그 한번 따져봐야죠. 중국에 정말 이런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돼지가 호랑이를 무는 그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우리 안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아마 댓글에 한 5천 개 바로 달릴 겁니다. 그렇게 중국 편 들어도 되냐? 너 중국에서 뭐 박사했다고 이렇게 넘쳐날 건데 이거는 미국의 ITIF라고 그 연구기관 평가를 전문하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발표를 한 건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 탑10 스트래티직 인더스트리에 1등 누가 하냐 봤더니 7개, 10개 중에서 7개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세븐 S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S자 7개로 제가 억지로 끌어맞춘 겁니다. 인상이 오르신 나무시라고. 첫 번째는요, 바로 스타트입니다. 아까 우리 정치인들 많이 오셨지만 싸우는 정치하고 공부하는 정치하고 좀 누가 이길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중국은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결석이 없어. 해외 출장도 안 돼요. 얼마나 했냐? 2002년부터 180회 가까이 했어요. 뭘 공부하냐? 이런 걸 공부를 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매체형과 블록체인, 양자기술, 시제권, 탄소 중립, 생분해 뭐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두서 달, 석 달 뒤에는 반드시 정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관성입니다. 중국이 2010년에 7대 신성장 산업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15년 동안 이걸 그대로 지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4년,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전략 산업이 다 홀랑홀랑 뒤집어집니다. 중국이 15년 동안 그대로 지속하면서 이 중에서 지금 놓고 보면 차세대 정보기술의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지금 세계 정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지금도 뭐 장관 인사 뭐 한마평에 오르지만 장관 인사가 아니라 누구 뽑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리에 얼마나 앉혀놓냐 그게 더 중요해요. 중국이 어떻게 과학기술에서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면 과기부 장관 98년부터 제가 26년간을 체크해 봤더니 26년간 우리는 장관님이 18번 바뀌고 이번에 또 바뀌면 19번씩 바뀌죠. 중국은 5명 바뀌었어요. 더 주목할 것은 바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과기부 장관, 이때는 후진타오 정권과 시진핑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거기에도 과기부 장관은 그대로 유행을 시켰어요. 우리도 대통령 바뀌면 홀랑다고 그러시면 중국도 주석이 바뀌면 다 바꿉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자동차 공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이분의 논문 갖고서 폭스바겐이 아마 자동차를 3천만 대인가 만들어 팔았어요. 그리고 아우디에서 일을 했는데 매년 독일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자동차 공학자 탑5 안에 들어가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와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석유 먹는 자동차를 생산이 없어. 남들 아는 거 해야지. 아까 지 박사님이 얘기하신 혁신, 새로운 것, 전기차로 가자. 그걸 11년 동안 내리밀었더니만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R&D, 이거 한국 뭐 R&D 자꾸 입으로 떠들고 얘기를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R&D의 민간기업 R&D가요. 우리가 5분의 1 정도밖에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웨이보다 R&D 적게 해요. 그리고 우리 상위 15개 기업하고 이 중국 상위 15개 기업의 랭킹을 보면은 탑5가 중국이 세계 랭킹 46등인데 우리는 탑3가 80등 겨우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거 우리 참 겁냅니다. 돈 주는 거. 재벌기업한테 어떻게 돈을 주냐 그러는데 보조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에서 전 세계 시장에 지금 70%를 먹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2,300억 달러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히 별로 없죠. 우리 달러로 얘기를 하면 미국이 지금 역사 이래로 머리 털라고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반도체 보조금 줍니다. 얼마? 270억 불.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 쏟아본 보조금은 이것에 거의 520억 불이나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75% 나왔습니다. 인텔의 마켓시어보다 더 큽니다. 보조금 이렇게 줍니다.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안 주려면 치워버리는 거지.
거기 남들 주는 것보다 적게 뭘 빼고 주고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아까 지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지금 빅테크의 경쟁은요 국가 간의 경쟁이지 민간 기업끼리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의도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그분들이 생각 잘못하고 사인 잘못하고 법안 도장 잘못 찍으면 국가 경쟁에서 우리가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입니다. 중국의 CEO들은요 미국의 그 빅테크 CEO들은 뻔질나게 중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삼성 핸드폰 문 닫고 나왔고 현대자동차 나왔고 화장품 다 철수했고 이 카페베레 프랜차이즈 다 끌고 나왔고 지금 마트 다 나왔고 야 중국이 내수가 얼마나 나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왔냐 중국 망했네 피크 쳤네 끝났네 맞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걸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미국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애플 멀쩡하게 장사합니다. 중국에서 1, 2등 해요. 그리고 자동차의 원조 할배점은 누굽니까? 포드잖아요.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에서는 누굽니까? 테슬라잖아. 중국에 철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에스토로다가 중국에서 문 닫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월마트가 문 닫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스벅이 중국에서 문 닫았다는 철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미국 회사들은 그대로 장사하는데 우리는 왜 나왔을까? 시장이 나빠서 시장이 없어서 피크 쳐서 아웃해서 우리는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우리 감정으로 보는 감정경제학으로 중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팅쿡을 포함한 미국의 CEO들은 뻔질나게 중국을 가냐 바로 겁니다. 기술은 절대 시장 못 이긴다. 이유는 바로 그거죠.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미국의 시장 점유율 그 비율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은 중국의 8%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버리는 상인은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꾼 미국의 CEO들은 뻔질나게 가지 말라고 하고 공장 짓지 말라는 데 갑니다. 바로 사이즈. 요게 이제 다른 시스템인데 이걸 아까 지 박사님 여러 가지 강조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은 손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산이 아니라 기술이 목적이고 적자가 아니라 제품이 목적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적자는 어떡할래요?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중국의 금융위기 뭐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어느 세미나 어느 강의에다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중국 공부를 좀 안 해봐서 그렇고 우리가 중국을 이해를 안 해서 그런데 중국 금융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중국은 금융위기가 구조적으로 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실한 은행은 어디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농담입니다. 저 위에 있는 K자로 시작하는 그 은행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 부실은 전부 그 K자로 시작하는 은행이 다 인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망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부실채권 다 모아가지고 주주들 다 채권자들 다 모아가지고 출자전환 해버리잖아요. 주주는 없어. 예를 들면 대우조선 모델이 그거 아닙니까? 부채 다 모아가지고 출자전환 해버리고 대주주 소각하고 하나 이리 와봐 현금 넣어라. 그래서 대주주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키잖아요. 중국은 부채 비율이 기업 부채가 160%고 뭐 부도난거 적고 뭐 지방정부 부채가 적고 그런데 다 그거 벌써 10년째 15년째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망했으면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쳐다보고 부도 날 거야 부도 났어. 이유는요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중앙집권제예요. 중앙제에서 지방정부가 문제는 중앙집권이 해결하는 거죠.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똑같아요. 산업은행이 부도 안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헝다가 부도나든 백개원이 부도나든 중국은행 멀쩡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을 사회적으로 생각해서요? 아닙니다. 중국 자본주의예요. 너무 당황스러우신가요? 생각해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인데 2등은 중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본이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이것의 발달의 수준이 경제규모 전체에 비해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 자금의 조달의 92%를 은행에서 조달하고 8%만 캐피탈 마켓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이 금융 문제, 부채 문제 이거 해결을 못하겠다 자본주의 해버리면 됩니다. 기업 부채 전부 출자 전환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히 끝나죠. 미국처럼. 근데 그러려고 하면 자본시장의 사이즈가 커져서 그걸 받아내는 물량을 받아내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지 박사님 얘기하신 앞으로 미중전쟁의 종착점은 금융이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요.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자본주의 의미는 BOE라고 OLED 하는 회사가 공장을 하나 짓는데 자기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6.5% 들어갔어요. 나머지 93%는 누구 돈이냐? 국가, 지방, 펀드의 돈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자기는 6%는 털면 돼요. 그래서 OLED 공장을 3개, 4개 시키는 건데 우리는 LG가 지금 한 개도 돈이 없으면 못 짓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S는요, 바로 스튜던트입니다. 중국의 대학생 1년에 1200만 명 나오고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망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는 인구 감소 안 합니까? 우리는 먼저 감소했는데, 일본은 벌써 10몇 년째 감소했잖아요. 망했나요?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 인구 감소를 자꾸 보지 말고, 이제 보너스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청계 피복노조 전태일 열사가 손에 피 맥히면서 미신 박으면서 했던 80년대에 거기 일하셨던 분들 다 사라지셨잖아요. 그 산업 다 없어지면 우리 망했습니까? 그분들의 아들, 딸, 조카, 이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엔지니어 돼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LCD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전기차 만들어서 지금 우리 가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걸 못하냐? 아닙니다. 중국에 지금 대학생이요, 졸업한 사람이 1억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은 이제는 중학교 중퇴한 소위 말하는 농민공들의 손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工程师들의 이 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00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공대생입니다. 이걸 무섭게 봐야 되고, 이제 뭐 대학만 많으면 뭐냐고 그러는데, 오늘도 어디 신문에 났던데, 지금 글로벌 탑10 AI 대학 랭킹은 뭐 2015년에 중국이 2개밖에 없었는데요. 2025년 3월 달에는 여기에 지금 7개가 중국입니다. 오늘 네이처지 인덱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탑 15 중에서 중국 대학이 15개고요. 우리 서울대학이 52등입니다. 대학의 수준, 바로 결국은 사람이고요. 중국은 62개 대학에서 국가급 인재를 지금 만듭니다. 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범죄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천재 한 명, 괴팍한 천재 한 명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구하고 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화 교육을 하지만 중국은 특성화 교육을 62개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CEO들을 보면요, 세계적인 탄센트, 징동, 드론에 때는 DJI, 틱톡, 딥시크 이런 데들이요, 창업을 언제 했냐면 이 사람들 20대에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20대에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자소서 내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창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항저우 지역입니다. 항저우 지역에 이 지난번에 보셨던 그 로버트하고 무희들이 같이 춤을 추는 이 회사가 바로 유니트리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 넘어서는 이런 회사다. 근데 이 회사만 있냐는 항저우에 지금 그거 말고도 이런 6개 기가 막힌 기업인데, 브레인코,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회사, 뭐 이제 이런 6개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중국의 스타트업에 있어 완전히 스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기업 중에서 딱 한 회사를 제가 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돼 있는데요. 브레인코, 38살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님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우리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가서 박사 받았다. 미국 가서 박사 받아서 거기서 창업해가지고 대박 냈고 중국 와가지고 그걸 세계화시켰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 이런 천재들이 200명 이상 매년 졸업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삼성에, LG에, 현대에 그 입사 원서 쓰느라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시스템만 잘 갖추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관론자는요, 낙하산을 만들고 낙하론자는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회 전체적으로 최근 한 4년 동안은 자꾸 낙하산을 만들어요. 뛰어내려야 된다. 뭐 그거 하지 말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는 뭐냐? 그 비행기 이름이 AI 플러스입니다. 근데 AI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칩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되려고 하면 MCM들이 있다. 첫 번째, 개팍한 천재 한 명이 오픈 AI의 샘 울트만이나 이게 중국의 딥스케 양원봉 같은 천재 한 명이 세상 뒤집고 나라 바꾸고 주가 다 올립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 공대를 가야 되는 스마트한 이제 이공계 뇌구조를 가진 엘리트들이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로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AI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C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보조금을 주네 안 주네 갖고 벌써 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벤치마크 좋아하고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다 플러스 1을 더 하면 되는 게 그게 정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절대 안 돼요. 왜? 재벌기업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 정부가. 이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거 의미는 바로 그거죠. 80년대 5월 그날이 오면 이제 그 시대에 이 사고를 갖고서 지금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보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AI가 안 되면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처지게 되고 이것이 모든 것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지금 AI 산업에 대한 지원, 특히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이것은 국방비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아니, 미국이 바본가요?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 기업들한테 6조씩 보조금을 주는데 결국은 무기는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능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 무기를 확보하려고 한국하고 대만의 최첨단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저걸 여전히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재벌 기업의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 AI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을 따라잡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방비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저전력 AI 칩을 하는 퓨자리오라는 회사가 메타가 1조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투자해줘야지 우리는 왜 안 하냐. 기술은 돈하고 같이 갑니다. 돈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 센터. 서버 있으면 뭐하냐?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드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시키려면 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은 해남도에다 이 바다 밑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력선 오면은 이게 전자파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지역 반대합니다. 그리고 물, 뭐 첨단산업에 물 필요한데 물 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우리 쪽으로는 물 못 들어와. 그거 물 통과시키려면 돈 내. 뭐 이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그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해결해줘야 되냐. 이거 데이터 센터를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러면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해야 정치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파격적인 보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하는 법원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돈을 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로서는 이 부분, 이 전기하고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한다고 하면 한국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한국 와서 카이스트 졸업하신 인재는 세계적인 네인터페이스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이 카이스트에서 졸업하시는 매년 200명 이상의 천재들은 그분들한테 시스템을 마치고 지원을 하고 제도를 바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프랭코 같은 회사를 1년에 2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미래, 한국의 주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가 5천 시대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은 제가 볼 땐 밸류업이 아닙니다. 배당 많이 준다고 하나요? 그럼 배당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할래? 바로 크로스오버죠. 성장 동력을 제대로 만들고 그 성장 동력이 아까도 어느 분이 질문하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새로운 기술, 신기술의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사람 인프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 빼고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고 이제 인지 부조화 이제 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빅테크 우러할 만한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잘 생각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승부 걸만하고 AI 시대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AI 테이크오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네요. 제 얘기 이걸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병수 소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몇 개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금융 전쟁으로 간다라고 해서 제 최상위 그 그래프상의 단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딥시크 이전에 11개 그 AI 생성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 질문은 이제 중국에서 기술 기반의 금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 관주도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특허기술 담보대출 같은 형태로 대출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지.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한꺼번에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AI만 봤을 때 한국의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새 정부가 AI 수석을 좀 젊은 인재로 채용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나라가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술 개발, AI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빠른 편인지 좀 저조한 편인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걸로 기준하면 우리 세계 6등입니다. 근데 그 6등이라는 것이 1등하고 차이는 50분의 1도 안 되는 6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은 AI 하려면 반드시 칩도 있어야 되지만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 비하면 우리가 글쎄요, 50분의 1?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 수준 얘기를 하지만 그 기술은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기술하고 알고리즘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 수준에서의 알고리즘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것이 그 기술의 증명은요, 세계적인 그 기커브 같은 데서 AI 대형 모델에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게 랭킹에 올라가 있냐를 보면 됩니다. 랭킹에 올라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이제 답이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AI 수석이 어떤 분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의 생각이 맞아요. 한국이 그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AI를 하는 것은 가랑이 시리즈죠. 근데 그게 아니라 AI 플러스에서 한국에 잘 맞는 산업하고 접합하는 AI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할 길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AI를 만들어서 로봇의 머리에 집어넣어서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이 할 방향이죠. 그래서 AI에서 누가 더 빨리 시험 문제 빨리 풀고 답을 빨리 내냐를, 이걸 갖고 지금 한국이 경쟁한다는 건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 버는 데 집중해라. 여러분 지금 AI에서 돈 버는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시험 풀고 그림 그리고 이게 소설 쓰는 데다가 쓰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 갖고서 지금은 AI 갖고 자동차 운전하고 이 반도체 만들고 비행기 운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원천 기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팁을 준 것은 딥시크가 오픈소스입니다. 딥시크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딥시크의 카피가 3,200개가 나왔습니다. 그냥 퍼다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업어치기 전략이 답니다. 그래서 업어치기는 지금 미국만 오픈 AI만 이름만 오픈이죠. 오픈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클로즈드입니다. 근데 중국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제 오픈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우리가 퍼다가 잘 활용하게 되면 한국의 기술 약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는, 제가 아까 결론에 말씀 MCMD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고서 무슨 AI를 하냐.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는 일단 법도 만들어야 되고 펀딩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들하고 협상을,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서버 넣는 창고를 만드는 네이버가 카카오가 용인시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정말로 데이터 센터 AI 관련된 걸 좀 혐오시대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굳이 한국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전기값상 이제 동남아, 중동에다 만들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속도가 문제거든요. 어디 있든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실시간으로 검색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들어오는 것이 광 케이블로 들어오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광 케이블의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중동 사막에다가 만들어놔도 낮은 가격에 전기가 무지 싼 데서 만들어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만약에 한국이 정서상으로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모델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일반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거 다르고, AI 지원하는 거 다르고, 또 LCD에 지원하는 거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부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놓고 보면 28나노 이상의 기술을 가진 기업은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수입하는 모든 장비 이거 관세 면제,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자금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자금의 10에서 20%만 기업이 되고, 나머지는 소셜 펀드든지 이게 지방자치단체든지 중앙정부 펀드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돈 다 끌어모아야 되지만, 그 1조면 중국은 공장을 최하 5개에서 1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CPU 칩에서 수율이 나와 수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공장 10개 지면 되지. 10개 지어서 수율 30%면 10개면 이게 300%가 나오잖아요. 적자나는 어떻게 하냐? 그건 정부가 보전하는 거고요. 근데 정부가 그걸 보전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처럼 250%의 예를 들면 정부 부채를 가져가거나 미국처럼 130%의 정부 부채를 가져가려고 하면 중국은 지금 썼던 돈보다도 2배 이상의 돈을 더 쓰더라도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 부채 수준까지 아직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첨단 산업과 지 박사님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우리가 덜 떨어진 나라, 전체주의 나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은 빅테크 시대에서는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가라지나 기숙사에서 창업하거나 거기서 만든 모델이 이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하고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 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게 전쟁의 법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서 답을 내냐가 답이지. 그거 남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지금 법 만들고 뭘 하자 그러면 이제 차관 뒤에 손은 드는데 그게 아까 지 박사님이 얘기하신 중국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되고 이거를 면밀하게 봐야 되고 중국이 못하는 걸 빨리 봐야 되는 이유는 옆집에서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서 미국에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앉아서 중국 망했다, 피 꺼졌다, 끝났다, 뭐 지도자가 실각했다 이 얘기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1시간 40분이면 상해 붙겠답니다. 부산보다 가까운 거기에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나면 중국의 지금 변화가 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뭐 답변이 신동치 않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얘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경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